자, 다음은 이제 아까 제가 인력 부분은 이제 두 번째로 에서 다루겠다고 했는데 이 강제동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아픔의 역사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 조선인들의 강제동원 실상이 어땠는가, 이거를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아픔의 역사입니다. 대략 이렇게 한 대여섯 개 범죄를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제동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규모가. 그 다음에 이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 근데 흔히 이제 이게 일본 국가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일본 재벌이 유착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이 구도수대에 따르면은 조선 총독부는 이 국가와, 일본 국가와 재벌이 유착된 관계 속에서 필요로 한 강제동원을 집행하는 실무기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 폭력성과 강제성이 있는 건가? 이렇게 이제 폭력적이고 강제적으로 동원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이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 탈출은 여러분들 뭐 그냥 탈출하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생명을 건 탈주입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 있을 때도 그분은 이제 귀국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귀국을 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제일동포로 남게 된 분인데 자기가 이제 그 탈주하게 된 이제 배경을 그분이 그 할아버지가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눈물이 이제 주룩주룩 흘리시면서 말씀을 하는데 세상에 목숨 걸리면 죽는다. 얼마나 그 강제노역이 힘들고 폭력적이었으면은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강제 동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일종의 노동인데, 자, 노동을 사용을 하면은 사용하는 주체가 반대급부로 임금을 줘야 되죠. 임금을 안 줍니다. 이제 임금 탈취 현상이 이제 어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또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이 점령한 지역 곳곳에서 동원한 조선 사람들을 패전 이후에 군사기밀이라고 하는 이유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학살하거나 버려둬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그곳에 살게 되거나 살인 동포가 이제 그 경우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한번 좀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한반도 구성원들에 가해진 폭력의 역사이고 아픔의 역사이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한국의 구성원들이 이제 안아야 될 사안들이랍니다.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과거사 정리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전 일본 수상인 그 아소타로의 외할아버지가 휴시 지역에 이제 그 아소탄강 탄광주입니다. 그 손자인 당시 아소타로 수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 지배를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위치 지어지나 이런 것들을 한번
아픔 속에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근대 이제 그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일본 사회가 스스로 자체 내에서 무엇을 정리하기보다는 이 침략을 통해서 이제 패전 때까지 끊임없이 침략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근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는 류교를, 이게 지금 오키나와가 된 거죠. 류교를 침략해서 강점한 것에서부터 45년 패전 때까지. 일본 근대사 한 70여 년을 살펴본다 그러면, 뭐 대략 명치 유신 때부터 패전 때까지 한 7, 80년이 일본 근대사의 역사일 텐데, 그 7, 80년 내내 일관된 것이 침략과 전쟁으로 일관된 겁니다. 그리고 침략과 전쟁을 통해서 일본 국민들을 천황제 시스템 아래 이제 하나로 묶어두게 됩니다. 물론 그런 시스템에 동원이 된 이제 일본 국민들에게도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게 일본 근대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이제 조선에서 조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동원이라고 하는 게, 뭐 이 경우처럼 뭐 자금이나 물자를 대상으로 한 것보다 개인의 인격체를 대상으로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체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처럼 반인륜적인 행위는 사례로 이제 더 찾아보기가 어렵죠. 서구 제국주의라고 해가지고 제라고 해서 이런 짓을 안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람들도 일본의 위안부 제도에 대해서만큼은 똑같이 분노를 표합니다. 위안부 제도는 이런 강제동원의 반인륜적 행위의 아주 가장 극단적인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이제 어느 한국인 학자가, 일본 사람도 아닌, 일본의 극우 인사도 아닌 어느 한국 학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강제동원도 자본주의의 오목한 경험이다. 뭐 이분은 늘상 시장을 강조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되려면, 이렇게 강제 동원된 분들 가운데서 임금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저축을 많이 해서 부를 쌓았다든지, 원래 이제 임금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100명, 1000명, 10,000명 중에 한 사람은 그래도 부자가 되는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든지, 이런 게 좀 연동이 돼야 되는데, 이분은 이게 자본주의의 경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강제 동원되는 거를 어떻게 이걸 시장 논리하고 같이 조응할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는 거, 사람의 인격체, 모든 것과 관련되는 것을 이렇게 함부로 논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대가로 얘기할 수 있는 임금이 어떻게 처리됐는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봐야 되는 겁니다. 강제동원 이제 규모를 한번 이제 보시면요. 이 39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만은, 용어가 조금씩 틀립니다. 이 모집에서 출발을 해서 관알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징용제를 시행하면서 요 징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바꿉니다.
근데 이 강제 동원 또는 강제 연행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 모집 단계나 관할선이나 징용이나 사실은 내용상은 큰 차이가 없다. 내용상은 큰 차이가 없다. 이제 노동력에 대한 이제 강제 동원이 있고요. 노동력에 대한. 그러니까 모집, 관할선, 징용 이렇게 해서 가는 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거주지를 지금 옮기는 경우고, 거주지를 바꾸는 경우. 근로복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뭐, 여기는 학생들도 해당될 수 있고, 직장인들도 해당될 수 있고, 농촌의 자기 지역에도 해당될 수 있고, 근로를 통해서 하여튼 뭔가를 기여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노동력에 대한 강제 동원이라고 한다면 병력 동원이 있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는 이제 지원병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도병. 그 다음에 식민지 말기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징병제도를 이제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군 관련 그 군속 같은 게 있죠. 이거는, 군대에 예를 들면은 파견이 된다라도 군인은 아닌데 그 군대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 여기에 이제, 위안부도 들려요. 위안부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듣기 싫은 표현인데 일본군은 실제로 일본군을 위안하는 여성들이라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학자가 이 위안부라고 쓰지 않고 정확하게 개념 내린 게 뭐죠? 성노예입니다. 성노예. 그 표현이 이 위안부의 실상에 가장 근접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동원이 된 인력들은 군인들은 말할 것도 없는데 군속을 포함해서 이거는 일본 군대 입장에서 보면은 보급품입니다. 그래서 사령관이나 현지 지휘관의 의도에 따라서 언제든지 처분이 가능한 보급품입니다. 여기서 제가 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목숨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 지역별로는 조선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기타 일본이 점령한 모든 지역으로 다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면은 규모죠. 한반도 내에서 동원된 노동자 숫자가 연이한 한 600만 명 이상이라고 좀 봐집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현재 일본이 패전 후에는 자료들을 소각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세세하게 다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이제 이거는 한국 정부 차원에서 과거사 정리한다는 의미에서도 이거는 국가적 사업을 한번 연구 사업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건데, 아직.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기타 일본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으로 동원된 노동자가 139만 명, 군인 군속이 한 36만 명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동원된 노동자가 몇 명이냐,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는 밝혀져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최소 70만, 최소. 그 다음에 이제 성노예로 동원된 여성들도 최소 10만 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동원 규모로 보면은, 이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숫자는 많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전체 상에서
이 부분만이 이제 집중돼서 부각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배경과 메커니즘에 의해서 강제동원이 이루어졌는가? 조선인 강제동원이 이루어졌는가? 일본 국가와 재벌 기업이 하나로 밀착이 돼서 총독부는 그거를 실행하는 집행기구가 됩니다. 근데 일본이 이게 이제 딜레마인데 전쟁을 벌이면서 일본이 남의 땅을 침략하고 지배 점령하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에 비례해서 군인들 수요가 이제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노동력이 산업 분야에 가동될 수 있는 노동력 숫자가 만큼 줄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크게 이제 일본에서 심각하게 노동력 부족에 허덕이기 시작한 부분이 탄광입니다. 탄광. 그러니까 산업 분야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 수 있다시피 탄광 노동이 제일 노동 강도가 세고 힘들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일본 내에서 노동 인력이 줄어진다 그러면은 일본 사회 내부에서도 업종에 따라서 노동력이 이동할 겁니다. 그럼 제일 힘든 부분이 많이 빠지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 탄광주들이 이제 조선인 노동자들 불러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를 일본 정부에게 자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의뢰에 따라서 조선 총독부가 아까 제가 이제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게 그 단계에 따라서 모집이 있고 관할선이 있고 징용, 보통 형식상으로는 이렇게 시기 구분을 합니다만은 연구자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 여기서 이제 그 모집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와서 말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해당 기업 관계자가 조선에 와서 한반도에 와서 노동자들을 모집을 한다. 사전적이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실상 내용은 어떻게 되죠? 조선 총독부의 관건이 거기 동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모집 단계 초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고액의 급여를 준다고 말하자면 속이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이 발단은 일본 탄광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부족하게 되니까 이제 조선인 노동자가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쓰는 말로 하면은 이제 3D 업종 중에 하나, 3D 업종 부분일수록 노동력 수요가 이제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노동력 조선인 강제동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는 39년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협파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협파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협조해서 화합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조선인 노부자 내지 이주에 관한 건을 39년에 발표합니다. 이 내지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일본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일본은 당시 일본은 내지고 일본 이외에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은 외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이제 기업별로 모집을 하다가 통합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통제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조선인 노동자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본인 기업들 간의 이제 그 조정기구죠. 조정기구.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해당 관계자가 이제 조선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럼 총독부 이하 도군으로 내려오고 해당 지역에 경찰이 동원되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우선 어느 정도로 이게 폭력성과 강제성이 띄는가. 처음에 이제 모집의 형태를 보더라도 우선은 조선인 노동자를 써야 되겠다고 하는 기업이 이제 일본에서 일본 정부의 후생성의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그 모집을 할 대리인을 이제 조선에 이제 보내죠. 근데 이게 모집하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 단위의 순수한 말하자면 이제 시장 차원에서의 모집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반드시 조선총독부와 군면 경찰의 알선이 필수적입니다. 알선은 이제 뭐 말은 좋아서 서로 중개를 해준다는 의미지만 이게 이제 폭력과 사기가 이제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동원 방식으로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이 모집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 이 시기 들어오게 되면 뭐 조선 경제가 이제 파산이 되는 상황이니까 39년은 또 어떤 해입니까? 미중유의 대가뭄이 있던 해입니다. 쌀 생산이 절반밖에 안 될 정도로. 쌀이 경제에 사실은 대부분을 차지했던 시절에 대가물을 맞게도 그게 아팠던 여기에 돈을 벌 수 있다는 이 선전 나중에 이것도 말씀드리겠는데요. 계산해 보면은 1년에 한 800원 정도의 소득. 800원이면은 당시 조선 경제에서는 최상위층에 속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거짓 선전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아주 악의적으로 해서 그러면 그 거짓 선전에 왜 넘어가냐? 넘어간 네가 잘못이냐? 거짓 선전에 넘어간 사람이 잘못입니까? 돈 주겠다고 해놓고서 안 준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다 더해서 관, 경찰, 면제관이 이제 위압적으로 권유를 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 부분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사는 사회가. 시간이 되면은 거짓이라는 게 자꾸 두통이 나죠. 그럴수록 강제력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뭐 일본으로 간 사람, 뭐 이렇게 소식이 이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뭐 계약 기간이 1년이 되기도 하고 2년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시장에 맡겨준다면 자기 의사에 따라야 되는데 지금 증언에 의하면 발굴된 자료 조사에 의하면 그 계약 기간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조선총독부가 황미정책을 시행하면서 거기에 이제 동화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미 이제 이 식민정책의 가장 특징이라는 게 뭐죠? 조선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사실 일본으로부터 부정당하면서도 그러다 보니 부정당하다 보니까 그 정체성을 나 스스로가 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버린다고 해서 인정받는 건 아닌데 혼란스럽죠. 이 황미라 정책의 이제 내용이 이제 그런 성격을 띠게 됩니다. 어쩌면은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 설정과 상당 부분은 자포자기의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강제성이 수반이 되면,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에는 이제 많이 얘기가 됐겠지만 거짓 선전이 이게 점차 강제성을 이제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집하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나는 것으로 이렇게 개념이 되고, 이건 이제 당시 용어입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다. 처음부터 관할서는 필수적으로 게재가 돼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모집 단계가 있고 관할사 단계가 있고 하는 게 사실은 의미가 이제 좀 약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조선인 노동자 모집 요강에서 이제 강조된 내용 보시면은 여기에 무슨 어떤 표현이 직설적으로 드러나진 않겠죠. 그래도 직설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요강 내용에서 동원된 사람들이 어떻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건 시국산업에 종사한다. 강제 동원된 노동자를 쓸 수 있는 업종은 시국산업에 국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 국가에 공헌한다고 하는, 말하자면 이제 정신교육이죠. 정신교육.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도항 후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면은 훈련소에서 훈련을 합니다. 여기 훈련소의 훈련이라는 내용이 뭐예요? 기초적인 일본어, 일본 예절, 그 다음에 직장 내에서의 법규, 요거죠. 정신교육, 시국산업에 나는 종사한다. 국가에 기여한다. 그래서 이 일본을 건너가게 되면 이제 협파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협파회 가입을 해요. 근데 여기서 요게 중요해요. 거주 이동의 자유가 없는 겁니다. 직장 이동이 금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직장 이동이. 그 다음에 혹 사는 주소를 변경하게 되면 이제 협파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자, 요 6번, 7번, 8번 한번 보세요. 6번, 7번. 일본식 생활에 이제 순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인이 싫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나는 조선 사람인데 일본에 이제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보세요. 일본어 사용. 물론 일제 말기가 되면은 조선총독부가 이제 국어 상용, 국어라고 하는 건 일본말이죠. 일본말 상용을 강제함으로써 강제를 했지만은 이게 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은 일본말이 서투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업 현장에서는 일본말을 모른다고 해서 두드려 맞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납니다. 그것도 한번 이제 우리가 평면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일본 사람은 조선말 모르면서 조선 사람 보고 일본말 모른다고 구박하고 때리고, 그러니까 이제 심리 구조가 굉장히 불균형하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 상태죠. 일본어를 위해서는. 그리고 협파회 사업단체나 경찰, 직업소개원에 이제 절대 복종한다. 그럼 이 문맥상 표현은 하진 않았지만 이 내용들을 보면은, 자, 모집이든 알선이든 징용이든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면은 자기가 배속이 된 직장 내에 구속이 된다. 그리고 이제 생활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거주 이동의 자유가 없고 심신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몸만 구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 6번, 7번, 8번 항목을 보시면은 마음도 구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사는 게 불편하겠습니까? 요 말은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내선일체를 강조를 했는데도
조선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단 한 구석도 인정하지 않았다, 않는다 라고 하는 방침에서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노동이 폭력성과 이제 강제성을 띠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그 총독부가 허가한 거하고 실제로 일본으로 건너간 인원 이제 비율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건넜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39년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런 차이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거는 좀 상황 따라 틀린 겁니다. 39년에 시작이 돼서 말하자면 이때는 이제 고액의 임금을 준다고, 상대적으로 조선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 고액의 임금을 준다고 이제 거짓 선전이 유포가 되고, 그것이 일정한 또 초기에는 적지 않은 성과를 봤을 겁니다. 그때 이제 요 상태였다가 40년에 이제 올라가요. 팍 내려갑니다. 요거는 거짓이라는 것도 이제 알려지고, 조선 사람들이 그게 이제 저항하는 경우가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점점 더 강제력은 커지게 되는 겁니다. 말은 관을 써야지만 관이 강제로 모으는 겁니다. 할당식으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0년이 높아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기업 모집 이런 단어는 별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당시 용어를 쓰면 이제 모집이 있고 관할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집 단계로 들어가서 모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일본에서 필요로 한 노동력 수요를 지금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점점 일본 정부로부터 조선 총독부에 부가를 더 크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기업 모집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책임은 기업도 지고 뭐 총독부도 지고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죠? 책임 주체가 총독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할당 인원이 생긴다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가진 사람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 주고받는 시장 논리에서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할당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필요로 한 인원대로 할당을 해서 총독부가 그거를 할당 인원을 모아서 사업주에게 이제 넘겨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할당 인원이라고 개념을 쓴 것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44년도에는 국민 이제 징용령이 이제 조선에서 적용이 됩니다만은, 이미 일본으로 동원된 조선 사람들에게는 징용이 이미 또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국민징용령 하면은 조선 사람은 일본 제국의 식민은 아니에요. 여기 국민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말하는 국민 그런 개념보다는 일본 제국의 식민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은 일본 제국의 식민은 아닌데, 말하자면 권리는 없는데 일본의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의무 부담자로만 이제 규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 할당인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쓰기는 쉽습니다만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참 이제 아픈 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관알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총독부가 할당 인원을 긁어 모으는 책임 주체가 됩니다. 징용 단계로 보면 뭐 관할선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무슨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총독부가 노동자를 모아서 항구로 인솔해서 사업적에 인계하는 방식은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노동력을 긁어 모으는 강제성과 강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죠? 그에 비례해서 저항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조선 내에서도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서 이탈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송출하는 성적이 아주 극히 떨어집니다. 이것도 송출도 당시 그 조선 총독부 자료에서 나오는 표현들인데 이게 대단히 사람한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조금 거북스럽죠. 물건도 아니고 내보낸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저항 때문에 이제 송출 성적 비율은 이제 떨어지는데 인원은 43, 44년간에 이렇게 급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농촌과 공장에서 이제 노동력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강제 동원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노동력이 많아지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조선사회에서의 농촌과 공장에서도 노동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전쟁 수요를 위해서 생산은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노동력은 적고 이게 지금 딜레마의 악순환입니다. 딜레마의 악순환. 제가 아까 그 조선이 그러니까 표현이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 형식적일 텐데 이 조선인 노동자 모집 요강에 이제 이 내용 써 있는 말을 보면은 이게 직접적인 표현은 하나도 없지만은 이게 동원된 노동자들이 그곳에서 삶이 어떻겠다라고 하는 거를 아마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협파회가 이제 만들어지면은 일본으로 동원된 조선 사람들이 강제로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협파회는 말하자면은 정신교육 책임지는 단체고 물리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책임집니다. 그럼 조선인들은 이제 거기서 동원이 되면은 군대식 삶을 살고. 그래서 군대식 삶이라고 하는 거는 군인이 거주 이동의 자유가 있으면 안 되죠. 민간인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선에서도 그런데, 당시 조선에서도 그런데, 일본에서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씁니까? 언어가 틀리고, 생활과 관습이 틀리고 해서, 그게 이제 폭력과 혹사를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탄광에서도 아주 위험한 갱내에 배치가 됩니다. 갱내. 조선 사람들 대부분은 이 갱간 저 깊은 데 배치되어 있어요. 사고 나면은 이제 바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 감독관들의 이제 증언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 동원된 조선 사람들은 어땠다? 정원이로 취급했다 그래요, 정원. 그러니까 뭐 조선인 한두 사람이 죽었다, 그거는 큰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인간으로서의 생명과 무관한 존재가 이제 돼버리는 겁니다. 일본어 사용이 이제 강제되고, 아까 이제 일본어 사용하는, 일본어 못한다고 두드려 패고, 노동 강도는 이제 살인적입니다. 1년의 노동일이 311일입니다. 311일.
장시간 노동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사망률을 1% 전후라고 해요. 이거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사망률이. 계약 기간은 보통 2년으로 이렇게 마치 서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하고 제공하는 사람이 합의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게 끊임없이 갱신이 강요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원된 저런 사람들이 갱신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갱신의 주체가. 자, 이렇게 이제,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강제 동원에 종사했던 조선 사람들의 증언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제 드러납니다. 뭐 두드려 맞고 폭력은 거의 그분들의 삶에서 일상적인 얘기가 되고. 자, 제가 아까 강제농원도 자본주의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하려면은 임금 가지고 저축을 하거나 그래도 어느 정도 부자 된 사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약간 드렸는데 우선은 임금을 안 줘요. 일본은 안 줘요. 그러니까 한 분 이제 사례를 보면은 니혼국 간에 이제 연행이 됐는데 2교대 약속한 임금에 계산해 보니까 이제 8분의 1을 받아요. 10엔을 준다는 거예요. 아마 이분 증언에 의하면은 한국에서 왔을 때, 올 때, 월 80엔을 준다고 그랬는 거예요. 그럼 이게 1년 따지면 대략 한 900엔 내지 1000엔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900 내지 1000원이면 어느 정도의 고소득자면 당시 소득자의 한 3% 내에 속하는 고소득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축소됐고. 그래서 43년에 거기 니혼국간에 있는 조선 사람들이 연좌농성을 했는데 뭐 살해당하기도 하고 자기는 뭐 엄청나게 구타당했다고 병원에도 못 가고 이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일본의 전쟁을 위해서 동원된 노동력이 생산성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탈추가 속출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른바 노무 관리의 강압성이 그만큼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강압적인 노무 관리를 위한 인력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불 임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주 5엔 내지 15엔 주고 나머지는 또 이런저런 명목으로 강제 저축을 해요. 혹시 이거를 설령 다 준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금액을 안 주면 내 손에 안 쥐면 없는 거니까. 그러면 혹시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탈출하지 말고 나중에 시간이 가면은 내가 지불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거를 받는 거를 포기하고 난 탈출을 한다. 이거는 자기가 강제 동원된 지역에서의 노동 상황이 어땠는지를 바로 이제 반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1, 2년 열심히 일해서 1억 줄게. 그러면 좀 고생스럽더라도 1년 하고 나중에 큰 돈은 잡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거를 포기를 하고 탈출한다. 이런 상황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환경이 어땠는가가 이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탈출이 18, 19%가 되고, 43년에 가면 3분의 1이나 탈출해요. 목숨을 건 탈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심지어는 모집 명목의 동원자들도 이렇게 나오고 40%씩 넘습니다. 이미 그거는 사기라고 하는 게 이제 판명이 났고,
이 무슨 계약 연장을 한 해 만에 하는 갱신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게 이미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모집이라는 명목으로 동원된 사람도 탈출이 이렇게 높아요. 심지어는 효고연의 그 한 광산은 탈출이 89%나 돼요. 이건 동원된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탈출을 했다는 건데, 이게 참 아이러니죠. 생산은 이제 많이 해야 돼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고, 거기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동원된 사람만 강제적으로 프레스를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요새 이제 제가 이제 임금 탈취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일본 기업에서 앞에 이제 사례를 보니까 김경석 씨 사례를 보니까 아마 800여 엔 전후를 약속 받은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이건 상당히 고소득 축에 속한다.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한테 800엔을 주겠다. 이건 지킬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약속이려니와 처음부터 지킬 의사가 없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도 강제추징이나 각종 문명의 헌금으로 뗍니다. 계산해 보면 이렇게 돼요. 월 이렇게 됩니다. 월 이렇게 되는데, 계산을 보면은, 거기서 지급액은 이제 요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공제하고, 또는 보관하고. 그럼 나중에라도 이걸 줘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잘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고, 그것도 실제로 동원된 노동자에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극히 제한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꼭 이 미불임금이라고 하는 거. 예금도 있고. 일본 패전 이후에 이제, 해당 기업들이, 조선 노동자를 쓴 기업들이, 공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례를 보니까 한 4,500엔을 이렇게 공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일본 재벌들이죠. 미쓰비시 이런 모두 공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면책을 하려고. 군속들에게도 이게 미불임금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니까, 1-2천엔 정도의 미불임금들이 있어요. 한 자료가 요즘에 나온 걸 보니까 36만 명 군인 군속 미집금이 대략 3억 7천만 엔 정도 됩니다. 그걸 당시 물가하고 현재 걸 따지면 현재 수조 원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사례가. 근데 이게 지금 돈으로 따져도 이것조차도 이제 말끔히 정리가 이제 안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강제 동원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을 일본이 어떻게 했는가? 지금 현재 제일동포 중에도 조상 중에는 강제 동원돼서 일본으로 끌려갔던 분들의 후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할린 동포들. 사할린은 일본이
이게 사할린은 원래 소련령이었죠. 점령을 해서 그 지역에 이제 탄광을 개발을 하면서 탄광 개발에 필요한 이제 조선 사람들을 그걸로 이제 대거 동원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본이 패전하고 나서 조선 사람들은 거기다 그냥 둬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소련령이 되고 냉전이 되니까 이분들이 사할린에 끌려가셨던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방법이 없어져 버립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책임을 반기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있는 제로 동포들 중에는 이렇게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 동원된 분들의 이제 후손들이 많이 있고. 기타 정글에 버려진 채, 또는 뭐 군사 기밀을 안다. 이 군부 군속으로 동원된 경우죠. 그래서 이제 죽이기도 합니다. 해방 후에도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뭐 가장 큰 사례가 이제 우키시마 마루 폭파 사건인데, 5,000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이게 그런 사례가 이제 꽤 많아요. 평양 미림 비행장도 그렇고, 류교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고. 이게 이제 일본이 패전을 하고 나서 동원된 조선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가거나 귀환 과정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현재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학살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이제 해방 이후에도 이제 문제지는데, 일본에 주둔한 그 연합군이 1946년 3월에 일본에 있는 조선인 그 숫자를 조사한 게 있어요. 46년 3월에. 대략 그때까지 236만 명 조선 사람 가운데서 107, 80명은 막 귀환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 나머지 한 60여만 정도가 이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도 대부분 귀국을 희망하는데 지금 못 가는 거예요. 교통편이 없거나. 그 다음에 미불 임금 받기 위해서 이 남아있던 분들도 있어요. 이건 해방 후니까, 일본이 패전한 다음이니까 뭐 생명을 건 상황은 이제 아닌 거죠. 이러저런 이유로 이렇게 남게 된 분들이 이제 결국은 제일동포의 이제 그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에도 이제 사할린에 이거 5만 명이 결국 이제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왜 남게 됐는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일본이 일단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기도 한 거죠.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강제 동원을 했더라도 정리는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사할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소련 옥류 정책. 소련의 입장에서는 뭐 조선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구분할 필요가 없죠. 이 옥류 정책을. 그러니까 한반도에 이제 정치가 불안하고 여비 제한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불 임금을 기다리는 건 좋은데 여비 제한을 쳐내려 하니까 이것도 또 귀국을 못하게 하는 조건. 여기 한국으로 돌아오면 아무것도 없는데 무일푼으로 들어오면 또 그렇잖아요. 이거 미불 임금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귀국선 떨어지고 해서 그래서 남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이분들이 남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사할린 동포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크죠. 사실은 사할린은
거기서 한국으로 귀환하는데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먼 거리는 아닌데 배편, 교통편이 없으면 못 오는 거죠. 이건 개인이, 억류당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성격은 이제 아니고, 뭐 이런 이제, 이게 이제 해방호까지도 뭐 일본에게 이 부분에 책임을 묻더라도 이런 이유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남게 된 상한인동포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이런 거는 이제 일단은 한국 정부가 삶을 책임지고 또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하고 남은 문제 푸는 거 이런 걸 또 별도의 문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일본의 그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을 이제 갖는가. 결국은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 국가와 일본 재벌이 공모한 겁니다. 노동력이 직접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기업이 일본 정부에 요구를 하고 조선총독부가 일본 정부의 명령을 받아서 행한 하부 실행기구를 행한 그 일입니다. 지금은 조선총독부는 없어졌습니다만 이거는 일본 국가와 기업이 정리해야 될 일입니다. 안 하고 있죠. 이게 독일의 경우와 이제 비견되는 이제 사례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사기 고액의 임금을 준다고 이제 사기적 행위가 이제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조선인들이 삶이 어려운 취지를 역용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거짓말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고 그 다음에 고액의 임금을 준다고 그랬지만 그 간 사람들이 지 혼자 잘 살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가족들 위해서 갔을 텐데 돈을 안 보내오지. 점차점차 거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폭력과 강제는 더욱더 강도가 이제 강해진다. 그리고 이제 패전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안다고 한 대 몰아서 학살하고 아주 책임감을 버린 채 그대로 현재 버려두거나 해서 그들이 남아있는 게 이제 제일동포나 제로동포 등이 그런 범죄에 속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한국 정부가 이분들의 현재의 정체성이나 소속감과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한국이 안아야 될 한국 차원에서 과거사 정리를 위해서도 안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수탈과 5강에서는 수탈과 강제동원 이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상식적이라서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사를 생각할 때는 결국 현재와 미래를 위한 거기 때문에 과거의 구체성 속에서 과거사가 정리가 돼야 되고 과거사를 정리를 한다는 거는 앞으로 현재와 미래는 뭐 상식적 얘기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차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있었던 그런 일을 정리해야 된다. 유감스럽게도 아직 동북아에서는 있었던 그런 일에 대한 정리는 아직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5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